네, 여러분. 중간에 지난번 수업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죠. 그래서 여기 하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 국가마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인구 성장의 속도는 큰 차이가 납니다. 자,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에 따라서 인구가 성장하는 속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큰데요. 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나 혹은 앵글로 아메리카처럼 미국, 캐나다에 있는 앵글로 아메리카처럼 일찍이 산업화를 이뤄서 경제적으로 발전 수준이 높은 선진 국가들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게 나타납니다. 자, 출산율도 낮고 사망률도 낮다 보니까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오히려 인구 성장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해요. 자, 반면에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는요, 사망률은 급격하게 낮아졌지만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인구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급속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겠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인구 문제가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이렇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먼저 개발도상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도상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어디가 있다고 했죠? 자, 아프리카, 그리고 동남아시아, 혹은 남부아시아, 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자, 중남미 요 지역. 자, 이런 지역은 아직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가에 해당합니다. 자, 이런 개발도상국가들은요, 자,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망률은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하지만 반면에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어떠한 인구 문제가 나타나느냐? 자, 아직 경제 발전 수준은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를 다 책임지지 못하는데 부양할 능력이 안 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막 빠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구를 다 책임지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기아나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낳기만 많이 낳지 그 애들을 실질적으로 잘 케어해주고 책임지는 능력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막 경제 발전 시작하려고 하는 산업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들에서는 급속한 이촌양도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는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 인구가 특히나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자, 그 사람들이 거주할 주택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교통도 혼잡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도시 문제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 자, 우리나라도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 남아선호 사상이 뭔 줄 알죠? 자, 남자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에요. 여자보다는 아들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에요.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이 아시아 국가들은 다 벼농사 지역이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벼농사를 짓는 벼농사 지역인데 이 벼농사 지역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남자가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보다는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더 선호하다 보니까 아들을 더 선호하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가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도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성비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자를 100명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남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게 바로 성비예요. 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 성비가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거의 100과 100,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정도의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이겠죠. 자, 큰 차이가 없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자, 우리나라의 성비가 몇 가지 나타났냐면, 자, 남아선호 사상이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나타났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990년생에 성비가 무려 116에 달한다라는 거예요. 116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자가 100명일 때 남자는 몇 명이라는 거야. 116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과연 자연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성비가 나타날 수 있을까? 아니죠.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자아이는 그만큼 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해서 지운 거예요. 왜냐? 아들을 낳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성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인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남자 학생 한 명, 여학생 한 명 이렇게 짝꿍을 맺어주잖아요. 그러면은 꼭 반에서 남학생들 한 대여섯 명은 여자 짝꿍이 없었어요. 왜냐? 남학생이 훨씬 많으니까 여학생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처럼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비가 거의 맞아졌죠. 이제는 성비가 거의 균형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더 딸을 낳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딸바보라 그래가지고 막 딸을 더 좋아하잖아, 요새는. 근데 그렇게 된 게 2000년대 이후쯤 돼서부터 그렇게 성비가 맞아진 거지,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그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더 선호하고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그런 선호 사상 때문에 이런 성비 불균형 문제도 나타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남아 선호 사상에 의한 성비 불균형 문제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인구 문제, 개발도상국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산 억제 정책이에요. 자, 억제 정책을 다른 말로는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70년대, 80년대에 이 산하 제한 정책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 산하 제한 정책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요새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애국자라 그러죠. 그리고 둘째, 셋째 낳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그 지원금 같은 것도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은 여러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반대였어. 그래서 오히려 인도세를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잖아? 그러면 그 자녀 수만큼 세금을 더 많이 매겼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산하 제한을 했다라는 거야. 낳지 말라고. 그리고 또 막 무료로 그런 무료로 이제 그런 임신을 못하게 하는 그런 수술 있잖아요. 그런 수술 같은 것도 막 무료로 막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출산 억제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을 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34쪽에 볼게요. 자, 개발도상국에서는 급격하게 인구가 급증하는 현상이
으로 인해서 인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선진국의 인구 문제는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예요. 자, 출산율이 낮아지고 하지만 인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현상. 이게 바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자, 선진국은요, 일찍부터 산업화를 이루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요.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합니다. 자, 여성들의 학력 수준이 높고요. 자, 먹고 살만 하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여성들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열심히 남자 못지않게 많이 배우고 학력이 높은 여자들이 집에서 그냥 살림만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직업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겠죠. 자, 그런데 여자들이 사회생활이 활발해지고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면은 어때? 여자들이 결혼은 어때요? 늦게 하게 되겠죠. 그거를 만혼 현상이라고 해요. 결혼을 늦게 하는 거, 그걸 만혼이라고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해버리는 거, 그걸 비혼이라고 그러죠, 요새. 그래서 결혼을 아예 안 하거나 하더라도 한 30살 넘어서 늦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산을 기피하게 됐어요. 내가 사회생활하고, 내가, 이제 여자들도 막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또 유학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은 막 20대 중후반 막 이때까지 학생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중에 딱 사회에 진출을 해서 내가 한참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렇게 이 가정생활 출산과 자녀 양육하는 거하고 나의 사회생활을 두 가지 다 동시에 잘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내가 제대로 이런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거나 하더라도 늦게 하게 되고 또 결혼은 해도 출산은 아예 안 하거나 낳더라도 딱 한 명만 낳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때? 출산율이 자연히 낮아지게 되었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수준도 높아지고 또 의료 기술도 발달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연장됐어요. 그래서 요새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건강하시죠? 너무 정정하셔요. 너무 건강하시고 요새 100세 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이거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 요 고령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노인 인구를 구분할 때 65세 이상이면은 이제 고령층, 노령층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노인 인구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가면요. 그 사회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이 초자는 이 초월하다 할 때 그 초자이겠죠. 그래서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자, 이거 201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이 13%였어요. 자, 그러면 아직은 고령 사회는 아닌다고 나오지. 15년도에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미 2017년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14% 넘어가지고 고령 사회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현재는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이제 20% 거의 육박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날까? 자,
노인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젊은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한참 일을 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돼 산업 일꾼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 활동 인구 또는 같은 말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고요. 요 사람들을 만으로 15세에서 64세까지의 사람들을 이 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사람들이 많아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누구를 먹여 살리는 거야? 15세 미만의 어린 영유아들, 청소년들 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노인들을 이 사람들이 부양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반면에 책임져야 되는, 부양해야 되는 노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일단 한참 그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될 산업 일꾼들이 이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나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 자체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라는 거야. 그 나라의 경제가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청장년층이 열심히 벌어서 유소년층하고 노년층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면 어때? 힘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양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나라 일할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필요한 일자리 누구로 채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채우게 되겠죠. 자, 지금도 이미 우리나라에 많은 이 3D 업종, 위험하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이런 일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 자리는 근데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해주는 거야?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신 그 자리를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아지면 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때? 문화가 다르죠. 그러면 문화적 갈등이나 사회 문제가 발생하기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선진국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출산 장려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요. 또한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니까 그 노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도 더욱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 출산 장려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 정책도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임신을 하면서부터 국가에서 무엇을 주냐? 아이사랑 카드라는 걸 줘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제 임신을 하면은 병원에 이제 자주 가서 진료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병원 진료비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지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도 주고요.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더 많이 낳을수록 이 출산 장려금도 더 많이 줘요. 그치? 지원금, 장려금 자, 이런 것도 주고요. 그리고 집에서 뭐 만으로 7세 미만의 영유아를 키운다. 그러면은 매달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수당 보조금 같은 거를 국가에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무료로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요즘에는 다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다 무상교육이 됐어요.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자, 이런 거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아이 키우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내가 애를 못 키운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출산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활동 문제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인구 피라미드라는 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인구를, 자, 이렇게 연령대로 나눠요.
자, 연령대로 나누고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이렇게 둘로 쪼갠 다음에 나눈 다음에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세워놓는 거야. 연령대에 따라서 이렇게 연령대로 세워놓으면 요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타나요. 자, 요런 모양의 그래프를 인구 피라미드라고 부르고요.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나라의 인구의 구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인구 구성을 연령대로 자, 연령대와 성별로 그 나라의 인구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이 나라의 지금 인구는 어떤 모습이구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면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대표적인 선진국이죠. 그 다음에 앙골라라는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냐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개발도상국가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인구 문제가 각각 달랐었잖아. 그쵸? 선진국에서는 어떤 문제? 그치,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떠한 문제? 그치,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뭐 기아나 빈곤 문제, 그 다음에 도시 문제,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성비 불균형 문제 등등등. 자, 이런 각각 다른 인구 문제가 나타났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선진국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X축은 퍼센테이지를 나타낸 거지. 자, 전체 인구에서 그 연령대에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 자, 먼저 독일은요. 자, 유소년층 한번 보세요. 유소년층.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보니까 어때?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야. 그치? 뭘 의미하는 거야? 그치? 저출산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요. 자,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한번 보세요. 자, 상대적으로 비율이 어때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죠?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여기 아프리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아프리카는 보니까 여기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봤더니, 자, 어때요?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때? 가장 많죠?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그렇죠. 높은 출산율이 나타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자,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한번 보세요. 비율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적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떻다는 거야? 평균 수명이 낮구나.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낮고 노인분들이 빨리빨리 돌아가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인구 피라미드 모습만 봐도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가인지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자, 1번에 자, 독일 먼저 볼게요. 자, 독일은 대표적인 선진국가입니다. 자, 출산율은 어떻게 나타났었죠? 그치, 낮다. 사망률도 낮고요. 유소년층 비율은 어땠어요? 그치, 낮다. 유소년층 비율은 낮고 반면에 노년층 비율은 높다. 그리고 평균 수명은 어땠어요? 평균 수명은 길다. 노년층 비율이 높았잖아. 그치? 자, 반면에 대표적인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가 앙골라는 출생률도 높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높습니다.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요. 노년층의 비율은 낮다. 평균 수명이 짧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독일과 앙골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구 문제를 한번 빈칸에 적어보래요. 자, 빈칸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독일은 자, 선진국이니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타나느냐? 자, 일단 젊은 사람들, 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자, 노동력이 부족하고요. 또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어때요? 노인 복지비용,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었는데 책임져고 부양해줘야 될 노인 인구는 늘어났어요. 이 사회보장비, 사회복지 비용은 증가했어요. 그럼 어떤 거야? 국가 전체에서 어때요? 국가의 경제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고요. 경제 발전이 경제 발전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반면에 앙골라는 대표적인 개발도상 국가였어요. 자, 이런 개발도상 국가에서의 특징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요. 자, 인구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그 인구를 다 책임질 능력이 없는 거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아나 빈곤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량이나 생활시설, 뭐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재 시설 같은 거, 생활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야. 예, 환경오염 같은 거.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다 되었나요? 자, 여기 134쪽에 있는 활동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확인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5쪽으로 와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제 6.25 전쟁, 50년대에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걸 베이비 붐이라고 하는데, 자, 베이비 붐, 그래서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때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인구가 급증한 다음에 이제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 너무 급격하게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가에 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급격하게 막 폭증하는 인구를 다 책임질 만한 경제적인 아직 여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산하 제한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산하 제한 정책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때는 선생님이 어렸을 때 80년대까지만 해도 아기가 태어나면은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매겼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애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산하 제한 정책들을 국가에서 펼쳤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이후가 되면서는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선진국 쪽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결혼 연령도 상승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 변화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보통 한 명, 많아야 두세 명, 이 정도밖에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나라 도시,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주택 마련에 대한 이 부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도 하면서 집에 와서는 가사 노동도 하고 애도 키우고 이런 게 어때?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치?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를 낳았으면 또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사교육비는 또 너무 비싸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 그리고 꼭 결혼이라는 게 꼭 필수는 아니지.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더 우선시했던 그런 공동체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해.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출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9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2010년대, 우리 지금 세대에 아직까지도. 그러면 저출산 현상이 쭉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교과서가 써질 당시가 이게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 전망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미 총 인구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나요? 자, 2020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총 인구가 감소했어요. 이 총 인구라는 거는 자, 매년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죠. 출생률. 그리고 매년 돌아가시는 분들 사망률이 있잖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항상 출생률이 높았어. 그렇기 때문에 총 인구는 계속 증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올해 2020년 들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역전했어요. 사망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출산율은 굉장히 뚝뚝 계속 매년 계속 뚝뚝 떨어지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사망률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총 인구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이제는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 발전을 함수로 의학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100세 시대, 노인 인구는 급증.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2017년에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거의 초고령 사회에 거의 진입했습니다. 조만간 몇 년 내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에요. 이제 그만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합계 출산율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의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 현재의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가 돼야 돼. 2명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왜? 남자 1명, 여자 1명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명의 사람이 만나서 자녀를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지금 현재의 인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2명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1점대로 떨어졌어. 그러면 어떤 거야? 인구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은요. 이게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가 1.24명이고 지금은 더 줄었죠.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0.9명입니다. 자,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가 이제는 평균이 1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자녀를 단 1명도 출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산모들의 평균 출산 연령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왜? 자,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들은 한 20살, 한 19살, 18살에 막 시집 가셔가지고 애를 막 7명, 8명씩 낳으셨어.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요즘에 20살부터 결혼하는 여자들 있어요? 거의 없지. 요즘에는 여자들도 웬만하면 다 대학에 가죠. 대학교 가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빨라야 뭐 4년제 대학교 졸업하면 한 24살, 5살 돼야지 졸업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또 그때 바로 결혼해요? 아니죠. 사회생활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아니, 나는 더 공부를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유학 가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고시 공부 같은 걸 몇 년씩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20대 후반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20대 중반에 취업해도 결혼 바로 해요? 아니죠. 결혼하려면은 또 직장 생활도 몇 년 해서 돈을 또 모아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균적인 결혼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거야. 이걸 만혼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 결혼도 늦게 해. 30살 넘어서 요새는 거의 하죠.